안녕하십니까. 스트레이트 조승원입니다. 자, 배주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일주일 뒤면 5.18 광주 민주화운동 40주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두환이라는 사람에 대해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자, 배 기자, 네. 이 재판이 지난달에 열렸죠? 네, 지난달 27일에 전두환 씨가 광주지방법원 법정에 출석을 했고요. 또 작년 3월에도 한번 출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 1개월 만에 광주지방법원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이번에도 사과는 물론 없었죠? 네, 사과도 당연히 없었고요.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법정 안에서 꾸벅꾸벅 조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하긴 뭐 사과를 할 거였으면 진작 했겠죠. 네. 40년이라는 세월이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재판 이거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재판 초기에는 전두환 씨가 본인이 알츠하이머다, 독감을 앓고 있다 이러면서 3차례 정도 법정에 불출석을 했습니다. 작년 3월에 재판정에 출석한 이후에도 전두환 씨 측은 직접 무장 헬기를 띄워서 헬기 사격을 한번 시연을 해보자. 직접 해보자. 네, 직접 쏴보자. 이런 제안을 하기도 했고요. 또 수많은 증인들을 신청했습니다. 이런 과정 때문에 좀 재판이 늦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두환 씨가 군 출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재판도 지연 전술, 지연 전략을 쓰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네, 그래서 이 전두환 씨 재판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고 또 이렇게 재판이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취재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왜 책임지지 않습니까? 전두환 씨의 재판 전략은 우선 무더기 증인 신청입니다. 현재까지 13명을 신청했는데 모두 1980년 당시 신군부의 지휘를 받던 헬기부대 지휘관과 부대원들입니다. 송진원 예비역 준장, 광주에 투입된 헬기부대 육군 1항공 여단장이었습니다. 그는 시종일관 헬기 사격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일에 그때 헬리콥터에서 쏴가지고 했더라면 민간인이 다치고 뭐 했다면 대한민국 역사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육군 506 항공대대장이었던 김동근 씨. 헬기 사격 얘기조차 못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증인은 500MD 헬기를 운행하면서 헬기 사격을 실시한 사실은 없죠? 예, 없습니다. 헬기 교신을 통해서도 다른 헬기에서 사격 명령을 받았다거나 사격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 없죠? 없습니다. 사실 이들의 주장은 30년째 똑같습니다. 1989년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어 신부의 증언이 MBC 다큐멘터리 어머니의 노래를 통해 방송됐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곧바로 조 신부와 MBC를 고소했습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항공여단장이었던 송진원 씨 등 6명은 오늘 광주에서 헬리콥터 기총 소사가 있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와 이 증언을 담은 다큐멘터리 어머니의 노래를 방영한 최창봉 문화방송 사장 김윤영 프로듀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된 지난 2년 동안 전두환 씨가 증인으로 내세운 6명의 퇴역 군인은 모두 똑같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헬기 사격은 없었다는 겁니다. 이런 똑같은 주장을 반복할 전두환 씨 측 증인은 앞으로도 7명이나 더 남았습니다. 모두 신군부의 지휘를 받던 진압군들입니다. 전 씨 측은 당초 더 많은 증인을 신청했지만 이 중에는 어디 사는지도 알 수 없고 심지어 사망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검찰은 재판 지연 전술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재판 지연 전술은 헬기 사격 시연을 하자는 주장입니다. 전두환 씨는 실제로 무장 헬기를 띄워서 실사격 시연을 해보자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에 담당하는 사람이 헬기 사격을 본 적도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그게 헬기 사격이다 아니다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실제로 한번 보자는 겁니다. 40년 전과 똑같이 광주 시내에 무장 헬기를 띄워 사격을 해보는 건 불가능합니다. 굳이 시연을 한다면 군부대 훈련장에서 해야 하는데 헬기 실사격 훈련 영상은 이미 공개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전두환 씨는 왜 실현 가능성도 별로 없는 무리한 헬기 사격 시연을 요구할까? 25년 전 작성된 문건에 그 단서가 들어있습니다. 스트레이트가 입수한 1995년 기무사 작성 문건입니다. 1995년 처음으로 전두환 씨의 내란죄, 내란 목적 살인죄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1980년 5월 광주에 머물던 미국인 피터슨 목사는 한국에 와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그는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On the afternoon of Wednesday, the 21st of May, for a period of several hours, there were helicopters flying over the city which shot upon people in the street. 그러자 전두환 씨를 비롯한 신군부 일당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들은 연희동 전두환 씨 집에 모여 긴급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기무사 문건은 당시 대책회의 대화와 분위기를 상세하게 기록했습니다. 전두환 씨가 매우 진노했다. 화가 난 전 씨가 5.18 당시 항공감이었던 배모 전 장군을 불러 대응책을 강구하라고 직접 지시했다. 그리고 서울 태릉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있던 최측근 안현태 전 경호실장까지 연희동으로 긴급 호출했다. 바로 이 자리에서 헬기 사격 시연 얘기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5.18 피해자, 검찰, 정치인 등 관련자들을 모두 소집, 동일 기종의 헬기에 무장을 하고 실제 기총 소사를 시범 보임으로써 헬기에서의 기총 사격이 얼마나 무섭고 피해가 큰지를 인식시켜 피터슨 목사 스스로 착각을 시인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였다 합니다. 헬기 사격의 위력을 실제로 보여줘 목격자가 착각했다고 인정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 방법은 안현태 전 경호실장과 골프를 함께 치던 이모 예비역 소장이 제안한 내용이라고 돼 있습니다. 25년 전 검찰 수사에 대비해 측근들을 모아놓고 연희동에서 논의한 대책. 전두환 씨는 지금도 그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지연된 이유는 또 있었습니다. 재판을 맡은 광주지법은 헬기 사격 시연을 하자는 전두환 씨 주장에 대해 계속 판단을 미루기만 하고 결론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담당 재판장이던 장동혁 전 부장판사가 지난 1월 갑자기 사표를 냈습니다.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사표를 내자마자 미래통합당에 입당했고 대전 유성갑 지역구에 출마했다 낙선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재판은 석 달 동안 열리지 못했습니다. 스트레이트는 대전에 있는 장동혁 전 판사의 사무실을 찾아갔지만 만나주지 않았고 통화만 연결됐습니다. 2, 3개월 사건 진행이 지체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 부분은 좀 국민들께서 이렇게 좀 쓴소리 하시는 부분은 제가 감당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총선 출마를 위해 일부러 재판을 더디게 진행한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헬기 사격 시연도 충분히 검토해볼 만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법정에서는 오히려 그렇게 한번 실제로 헬기 사격이 이루어지면 어떤 결과가 나오고 그 위력이나 화력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검토 한번 실제로 볼 필요가 있지 않냐는 입장이었었고, 재판부가 바뀌고 나서 처음으로 다시 재판이 열린 4월 27일 새 재판부는 헬기 사격 시연은 필요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결론이 나오기까지 1년이 넘게 걸린 셈입니다. 맨 먼저 눈에 띄는 게 무더기 증인 신청이네요. 그러니까 당시 헬기 부대와 관련됐던 웬만한 사람들은 거의 신청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전두환 씨 그리고 그 당시 신군부 세력들, 이 사람들은 헬기 사격을 완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고요. 이들에겐 그만큼 이게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이라 그런 거겠죠? 네. 하지만 사실 이 헬기 사격은 사실 논란거리도 아닙니다. 이미 결론이 난 문제이기도 하고요. 이 헬기 사격에 대한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 이렇게까지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스트레이트도 취재 과정 중에서 이 헬기 사격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군 내부 문건들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요. 부정할 수 없는 헬기 사격의 증거들을 취재했습니다. 전두환 씨가 증인으로 내세운 송진원 전 육군 1항공여단장. 그는 헬기가 실탄으로 무장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작전이 끝나고 나왔을 때 한 발도 소모한 상태가 없이 복귀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스트레이트가 입수한 문건입니다. 광주 진압부대였던 24단이 1980년 작성한 탄약 지급 일지입니다. 1980년 5월 23일 항공대에 20mm 발칸포 탄약 1,500발을 지급했다고 돼 있습니다. 탄약을 실은 헬기는 코브라 공격 헬기 2대입니다.
한 대가 실을 수 있는 최대 탄약수가 750발이니까 꽉 채운 겁니다. 이 두 대의 공격 헬기는 이미 이틀 전인 5월 21일 500발씩을 싣고 광주에 왔습니다. 탄약 500발씩을 어딘가에 이미 사용하고 다시 채워 넣었다는 뜻입니다. 광주에 그 코브라가 2대가 내려왔거든요. 네. 2대가 내려왔는데 내려올 때 대당 500발씩 발칸 20mm 발칸을 가지고 내려왔어요. 근데 23일 날 다시 정교사에서 1,500발을 수령을 해가요. 네. 그럼 결론적으로 자기들이 가지고 내려왔던 20mm 발칸 500발씩 2대 1,000발은 소모를 했다라는 것이거든요. 이건 이제 새로 싣고 간 1,500발은 송진원 씨 주장처럼 다시 반납했을까? 하지만 탄약 지급 장부 어디에도 1,500발을 다시 반납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탄약을 관리했던 부사관의 증언도 있습니다. 육군항공대 탄약관리 부사관이었던 최종호 씨. 직접 한 4통 정도 내줬으니까 다 알고. 그럼 제가 또 그때 은물지하고 그 탄약 나갔던 그 기록을 한 5장 이상 썼어요. 지난해 9월 법정에 출석해 80년 5월 20일에서 21일 사이 코브라 헬기 2대에 20mm 발칸포 탄약 750발씩 1,500발을, 500MD 헬기 1대에 기관총탄 1,000발을 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이 헬기들이 돌아왔을 때 20mm 발칸탄은 250발, 기관총탄은 300발 정도가 줄어들었고 이 사실을 상부에 문서로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증언이 사실이라면 약 550발을 소모했다는 뜻입니다. 송진원 전 육군 1항공여단장은 또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시위대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탄피를 주운 사람이 있습니까? 맞은 사람이 있습니까? 탄피를 주운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광주 5.18 기념재단. 자료실에서 꺼내온 상자 안에는 헬기 사격용 20mm 발칸포 탄피들이 담겨 있습니다. 논에서 5월 달에 제가 논에서 주워가지고 집에 보관했던 것을 저희 재단에 기증한 겁니다. 여러 개 있어가지고 그걸 다 이렇게 궁금해가지고 네. 호기심에 그렇죠, 집으로 가져왔다고 하더라고요. 탄피를 주운 장소는 광주 주월동. 당시 헬기 사격이 목격됐던 장소였습니다. 이 탄피를 감정한 국과수 감정 보고서입니다. 탄피 생산 연도가 1977년으로 추정돼 시기상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 외에 광주에서 이 구인들이 예를 들어서 훈련이라든가 이 발칸포를 사용한 지는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가정하고 있고 추측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헬기 사격 목격자들의 목격담은 5월 21일과 27일에 집중돼 있습니다. 21일은 도청 앞에서 계엄군이 집단 발포를 한 날이고 27일은 계엄군이 도청에 남아있던 시민군을 마지막으로 학살하고 진압한 날입니다. 목격 장소는 여러 곳입니다. 헬기 사격 탄흔이 남아있는 전일 빌딩 근처 도청 일대는 물론 주월동과 양림동 등입니다. 불로동 다리 상공에서 앞모양이 둥그런 헬기가 광주천을 향해서 타타타 하는 총성과 불빛을 내면서 사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두환 씨와 그가 신청한 증인들은 이런 증거들에 맞서 헬기 사격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헬기 사격이 이제 어쨌든 없었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되셨는지가 좀 궁금해서요. 왜 당신이 내게 그걸 물어? 이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아니 실제 사격을 안 했으니까 안 한 거라고 전언을 한 거지. 네. 그걸 가지고 지금 왈가왈부 또 따지고 전화를 하고 그래요. 아니 그러면 대장님 할 일 없으세요? 할 일이 없으세요? 네, 이게 제 할 일인데요. 이들의 주장 일부는 재판 과정에서 거짓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송진원 전 육군 1항공여단장. 법정에서 5.18 때 광주에 간 적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증인은 당시 광주를 방문한 적이 있는가요? 없습니다. 그러나 군 당국이 작성한 80년 항공병과사 문건을 보면 80년 5월 26일 송 씨가 광주를 방문했고 다음 날인 27일에 되돌아온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송 씨는 현재 6.25 참전 유공자회 부회장입니다.
1980년 5월 당시에 광주에 갔던 적이 없다 이렇게 진술을 하신 적이 맞나요? 맞습니다. 근데 당시 기록을 보면 그때 당시에 그 장군님께서 광주에 방문하셨던 기록이 나오는데 그거는 그러면 왜 그런 기록이 남아 있는 거죠? 정리할 때 우리도 그 장병들 위로한다고 해서 네. 갔다 온 것 같아요. 정리할 때 광주에 간 것 같다. 하지만 송 씨가 광주에 간 걸로 기록된 80년 5월 26일과 27일은 상황이 정리된 뒤가 아니라 계엄군의 도청 진입작전 때였습니다. 헬기 사격 목격담이 집중됐던 날이기도 합니다. 헬기 사격은 이미 2018년 국방부 5.18 특조위가 인정하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전일빌딩 탄흔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역시 헬기에서 쏜 기관 총탄으로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재판은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명예훼손 여부를 가리는 게 목적입니다. 하지만 전두환 씨 일당이 헬기 사격 사실을 끝까지 부인하는 이유는 따로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두환과 신군부는 광주의 학살이 자위권 발동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격 헬기를 동원해 사격한 사실을 인정하면 이런 주장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시민을 향해서 전쟁 시에나 가능한 무장 헬기를 동원해서 헬기 사격을 했다라고 인정이 된다면 지금까지 주장했던 자위권 발동의 논리가 도저히 뭐 근거도 없이 그냥 다 없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마지막까지 이렇게 끝까지 우기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니까요, 이번 재판의 역사적인 의미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네, 전두환 씨는 지금까지 5.18에 대해서 자위권 발동 차원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네, 한마디로 시민군이 먼저 공격을 했고 거기에 대한 일종의 정당 방위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헬기 사격이 드러나게 되면 시민을 적으로 봤다는 게 되니까 기존의 자위권 발동이라는 논리가 완전히 깨져버리는 겁니다. 사실 뭐 자위권 발동, 뭐 정당 방위 이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는 거는 이미 다 다른 증거들로도 이미 입증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헬기 사격까지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면 이제는 쐐기를 박는 거기 때문에 저들이 끝까지 이걸 부인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네. 자, 얘기를 좀 돌려서요. 전두환이라고 하면 국민들 또 한 번 열받게 하는 게 있죠. 네, 바로 추징금 얘기인데요. 97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이 노태우 씨와 전두환 씨는 각각 2천억 원이 넘는 추징금이 부여가 됐습니다. 그런데 7년 전에 노태우 씨는 완납을 한 반면에 전두환 씨는 아직까지 1,000억 원이 넘는 추징금이 남아 있습니다. 1,000억 원. 네, 통장에 뭐 20몇만 원밖에 없다 이런 얘기는 뭐 너무 유명하죠. 이런 와중에 전두환 씨는 호화로운 식사를 하고 또 골프를 치고 이렇습니다. 1인당 20만 원짜리 코스 메뉴를 먹었다는 거죠. 네. 그것도 12.12 당일날. 네, 딱 12.12 40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호화롭게 식사를 하고 골프를 즐기는데 추징금은 못 내겠다.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거 받아낼 수나 있겠습니까? 작년 기준으로 보면 한 1년에 25억 원 정도를 납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추세대로 가면 현재 추징금이 1,000억 원 정도 남아 있으니까 한 40년 정도 걸리는 거죠. 40년이요? 네. 전두환 씨 일가가 실제로 돈이 없어서 추징금을 못 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일부러 안 내고 있는 건지 전두환 씨의 일가의 재산을 취재했습니다. 대지 면적 1,600제곱미터, 감정가 100억 원대. 전두환 씨가 사는 서울 연희동 집은 전 씨 명의로 돼 있지 않습니다. 부인 이순자 씨와 며느리 명의입니다. 자산관리공사는 전 씨의 미납 추징금을 받아내기 위해 땅과 집을 압류해 공매까지 끝냈습니다. 하지만 전 씨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모든 절차가 중단됐습니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부부 별산제를 채택하고 부부 별산제. 또 연자제를 금지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분에 대한 추징금 완수를 이유로 부인의 재산을 공매 처분할 수 있다는 것인지 제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2013년 전두환 추징법이 제정되자 전 씨 일가는 미납 추징금을 전액 자진 납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징금 환수에 대해서도 완납이 되는 순간까지 저희 가족 모두가 힘을 합쳐서 최선을 다해서 협력해드리겠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도 드렸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납부한 추징금은 절반 정도에 불과합니다. 1,199억 5천만 원만 납부했고 아직 1,005억 5천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낼 돈이 없다고 버티는 전두환 씨. 그러나 군사 반란을 일으켰던 측근들과 12.12 쿠데타 40년을 기념하는 파티를 열고 1인당 20만 원짜리 코스 요리를 즐깁니다. 골프장에서도 수시로 목격되고 있습니다. 1,000억 원 넘는 추징금과 고액 세금 언제 납부하실 겁니까? 한 말씀 해주세요. 네가 좀 해주라. 세금 언제 내실 겁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제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 선수가 전두환 씨에게 원포인트 레슨을 짧은 시간 해주고 나서 그 자리에서 1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이런 증언이나 제보 같은 것들 제가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전두환 씨 일가의 재산은 얼마나 될까? 장남 전재국 씨, 출판사 시공사의 대주주이고 서울 평창동과 경기도 파주 등에 2,400제곱미터가 넘는 부동산을 갖고 있습니다. 손자와 손녀 4명은 프랜차이즈 고깃집 운영회사와 IT 보안업체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합하면 수백억 원대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추징은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전두환 씨의 불법 자금에서 나온 재산이라는 걸 입증하는 게 관건입니다. 진작에 차명화했거나 자녀들에게 물려줬거나 이런 식으로 분산시켜 놓은 재산들에 대해서는 현행 법상으로는 온전히 다 추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올해 89살인 전 씨가 만약 이대로 사망하면 미납 추징금 회수는 무산될 수 있습니다. 이 미납 추징금 이거 잘못하면 영영 못 받는 거 아닙니까? 네, 전두환 씨가 사망을 하게 되면 이 추징금에 대한 시효도 만료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추징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작년에 국회에서 전두환 씨가 사망을 하더라도 계속해서 추징을 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하긴 했는데 통과가 되진 못했습니다. 40주년을 맞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저희 스트레이트는 진상 규명이 이루어지고 책임자에 대한 역사적 단죄가 끝날 때까지 끝까지 취재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갈 텐데요. 서유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그런데 이 스튜디오에 옷을 잔뜩 들고 오셨네요. 이게 뭡니까? 네, 제가 오늘 아침에 옷장을 뒤져서 저희 아이 옷 몇 벌을 들고 왔는데요. 제가 오늘 하려는 이야기가 바로 이 옷을 만든 기업의 얘기입니다. 혹시 탑10이라는 브랜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저는 좀 생소한 것 같습니다.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일본 불매운동이 크게 일었었죠. 의류업계에서는 대표적인 일본 브랜드였던 유니클로가 타격을 받았습니다. 유니클로를 찾던 소비자들이 대체 상품으로 선택한 게 바로 이 탑10이라는 브랜드거든요. 국내 토종 브랜드로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었죠.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좀 알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소비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기업이 지금 코로나19 위기에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를 봤더니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지금부터 그 실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 일본의 일방적 수출 규제 조치 이후 불붙은 일본 제품 불매운동. 유니클로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대신 경쟁업체인 국내 브랜드 탑10이 큰 호황을 누렸습니다. 여긴 한국 거고 저긴 일본 거여서 일본 이런 문제도 있고 좀 일본이 괘씸하잖아요. 탑10의 제조사는 신성통상. 작년 하반기 영업이익이 395억 원으로 전년 대비 80% 증가라는 놀라운 성과를 냈습니다. 애국 마케팅에 소비자들이 적극 호응해준 결과였습니다. 한 달 전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신성통상을 고발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신성통상이 얼마나 직원들을 개돼지 취급하고 살처분했는지 밝히고자 합니다. 신성통상은 지난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직원들을 당일 해고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해고됐다는 직원들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회사 사정 때문에 과장님이 사직을 해드릴 권한 부탁을 회사에서 부탁을 드리는 거다. 사인란이 이미 제 이름에 다 작성이 돼 있어요. 몇 월 며칠부 해가지고 사인하고 나왔죠. 애들 생각나죠. 애들은 좋아요. 코로나 때문에 아빠가 회사 안 간다고 하니까.
근데 그렇죠. 지금 또 다른 직원도 아무 준비 없이 사직을 요구받았습니다. 이게 뭐 사전에 좀 통보 같은 걸 받으셨던 건지. 아니요. 완전 저는 통보를 받은 거 같죠. 그 당일날 받으신 네. 거죠. 이미 정해진 사안에 대해서 제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저도 처음 있는 일이라 네네네.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병황도 없었고. 인사팀 면담이 끝나자마자 그 자리에서 사직서를 제출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짐을 싸서 집으로 보냈습니다. 이틀 사이 20명이 회사를 떠났습니다. 사실상 해고였습니다. 그러니까 해고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달 전에 해고 통보서를 보내야 되고 서류로 보내야 되고 해고 사유가 있어야 되고 권고사직은 사직이기 때문에 아무런 제한이 없거든요. 법적으로는 다투지 못하게 회사에서 방어막을 친 게 아닌가 싶어요. 신성통상이 직원들을 이런 식으로 자른 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1월에도 이른바 권고사직이 있었습니다. 당시 인사팀 관계자와 직원의 대화 녹음을 입수했습니다. 분위기는 어느 정도 알고 있죠. 좋지가 않아. 회사 입장에서는 사직을 부탁하는 자료는 너무 봐야 되고, 근데 다시 말하지만 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나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좀 표적이 납득이 안 되고 이건 끝까지 가볼 거라고 하면 내일부터는 말들은 조금 차갑게 직종을 가서 갖고 왔는 거죠. 너무 당황스럽고 약간 이렇게 너가 해줘야겠다. 안 하면 뭐 너한테 더 불리할 거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거기에서 딱 뭔가 무섭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사직서를 써달라며 서명도 대신 해주겠다고 합니다. 지금 써줄 수 있어요? 쓰는 건 없지 않나요? 그냥 한 장이에요. 그 서명은 우리가 맡아줄 거고요. 신성통상은 지난해 하반기 성장을 토대로 올해 매출 1조 원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내수는 괜찮지만 수출이 너무 어려워 수출 부문의 인원 감축이 불가피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수출 부분은 뭐 저희가 어떻게 없이 OEM 업체다 보니까 바이어의 일방적인 주문 취소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정말 너무 어려웠었거든요. 동조업계 중에서는 수출만 가지고 움직이는 회사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회사조차도 이렇게 거의 당일 해고식으로 대량을 한 케이스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되도록이면 뭐 임원진 월급 먼저 삭감하고 그다음 이제 직원들 월급을 조금 삭감하고 뭐 일주일에 뭐 3번 나온다든지 이렇게 좀 줄여서 약간 분담을 하려는 노력을 그래도 보이는, 저희는 그냥 첫 번째 액션이 저희가 나가는 거였어요. 코로나19를 앞세운 사실상의 해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막스앤스펜서 같은 유명 브랜드에 납품하는 또 다른 의류업체. 연매출 3천억 원이 넘는 중견기업이지만 최근 직원 30명을 권고사직 형식으로 잘랐습니다. 전체 직원 270여 명 가운데 3분의 1은 무급휴직을 시켰습니다. 4월 1일자로 무급휴직, 인원 축소 등을 실시한다고 일방 발표했습니다. 사전 논의 과정은 없었습니다. 한국인 직원 중 절반에 대해 무기한 무급휴직을 진행할 예정인데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계획조차 없었습니다. 정부는 최근 대량 해고를 막기 위해 기업들이 고용을 유지하면 90%까지 임금을 정부가 보전해주기로 했습니다. 기업은 10%만 부담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업체는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도 안 했습니다. 지원금 받고 고용을 유지하느니 그냥 권고사직이나 무급휴직을 시키는 게 더 낫다는 겁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이라는 거 뭐 정부에서 이제 지원한다고 하는데 아실지 모르겠지만 권고사직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을 하더라도 받을 수가 없으니까 못한 거고요. 그러면 한 몇 분 정도 이번에 나가셨어요? 한 3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법적으로 무급휴직은 직원들이 동의해야 가능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비행기에 화물을 싣거나 기내 청소를 하는 항공사 하청업체. 직원들에게 무급휴직에 동의하라고 요구하다 응하지 않은 직원 8명을 아예 해고했습니다.
뭐 회사가 안 부르면 뭐 2년이고 2년이고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동의를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오늘 이제 결국은 공지를 했더라고요. 5월 11일자로 정리해고 시킨다. 눈앞이 깜깜한 거죠. 회사 측은 경영이 너무 어려워 성과가 안 좋은 직원들을 정리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고된 직원들은 모두 민주노총 소속 이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입니다. 처음 정말 눈물이 오늘 계속 눈물이 막 나와요. 아 정말 내가 해고가 되는구나. 저는 보면서요. 그 인사팀 직원 얘기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게 권고사직 안 받아들이고 끝까지 버티면 우리는 당신을 차갑게 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권고사직입니까? 이건 거의 협박사직 아닙니까? 코로나19가 마치 기업들에겐 직원들을 해고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경영계를 이렇게 대표하는 협회죠.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기업들이 어려우니까 도와달라면서 국회에 입법 제안서를 하나 냈는데요. 여기에는 해고를 지금보다 더 쉽게 할 수 있게 해달라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기업들이 지금 실제로 어려운 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해고라는 얘기를 이렇게 쉽게 꺼내서야 되겠습니까? 사실 앞서 보신 기업들은 연 매출이 몇천억 원씩 하는 중견 기업들입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이죠. 그런데 코로나19 위기에 제일 힘든 계층은 영세 사업자나 1인 자영업자들, 이런 취약계층인데요. 이들의 상황은 어떤지 직접 만나서 그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경기도 안산시 반월공단. 길을 사이에 두고 공장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컨베이어 벨트 생산 등 업종이 다양합니다. 20곳 남짓한 공장들을 모두 돌아봤습니다. 일회용품 생산 같은 일부 업체를 빼면 대부분의 공장들이 극심한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공장은 사장 혼자 지키고 기계는 멈춰섰습니다. 동분들 다 쉬고 나 혼자 나와가지고 좀 하고 있는데. 그 원래 몇 분 정도 같이 일하세요? 7명. 정상 근무해야 되는데 일이 없으니까는 코로나 오니까 과외도 안 하고. 특히 수출업체들의 피해가 큽니다. 이 일을 한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나 74년도부터. 근데 이렇게 힘든 적 있으셨나요? 뭐 이렇게 힘든 적은 없었죠. IMF 때는 오히려 그나마도 나았다는 거예요. 더 큰 공포는 이 위기가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겁니다. 코로나19가 미국과 유럽으로 번지면서 주문이 뚝 끊겼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가 이게 제작은 몇 개월 전부터 해야 되는데. 그렇죠. 오늘 받아야 되는데 이게 그동안에 받아놨던 게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없잖아요. 직원들에게 언제 다시 출근하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일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유튜브 마시죠. 서로가 다들. 작년보다도 훨씬 안 좋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때문에. 아 그럼 원래 같이 일하던 직원분들은 일단 쉬게 하신 거예요? 네. 언제까지? 지금은 계약이 없죠. 이제 뭐 전생기가 좀 안정이 되고 제대로 돌아가야 이게 뭐 그리고 나서 한참 시간이 지나야 되잖아요. 이런 위기는 통계로도 확인되기 시작했습니다. 4월 수출 실적은 전년 대비 24.3% 감소했습니다. 무역 수지도 8년 3개월 만에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가 다소 수출 산업이에요. 그리고 수출 산업의 다수는 제품을 외국에서 공급받아서. 그런데 지금 유럽이나 미국과 같은 곳이 공장이 셧다운돼 있고 10곳 중에서 8곳이 지금 ILO 보고서에 문을 닫은 꼴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현재까지는 재고 물량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지만 3, 4개월이 지나면 재고 물량이 끊기는 산업이 나올 수도 있고. 서울 신촌의 한 뒷골목. 골목에 있는 가게 7곳이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손님이 아예 사라져 방법이 없습니다. 외국인 사건이에요. 외국인 하려면 쇼핑하라고 데리고 다니는 데 있잖아요. 그런 거리예요. 근데 1월부터 그냥 팍 내리쳐가지고. 아르바이트생이나 뭐 이렇게 쓰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원래 뽑았었는데 당분간 코로나 여파 때문에 안 된 것 같아서 잠깐 쉬라고 했어요. 가게 임대 재계약을 포기하고 장사를 접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도 이제 10월달인데 지금 주인한테 얘기했어요. 더 이상 못 견디겠다고. 내가 봐서 반 이상은 빠질 것 같아. 이렇게 장기간 가면
경기도의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연극 수업을 하던 예술 강사 변우균 씨. 계약이 미뤄지면서 일이 끊겼습니다. 강의를 해야만이 거기에 대한 그 보수가 나오는 그런 특수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끊기니까 지금 3월, 4월 계속 그 아무 수입이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대학로 공연장 옆에서 카페도 운영하고 있지만 공연장이 문을 닫아 손님이 끊겼습니다. 2명 시간제 저녁에 같이 했었는데 그네들도 지금 다 퇴직을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겠고. 인터뷰 일주일 뒤 이 카페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2시간을 지켜봤지만 단 한 명의 손님도 만날 수 없었습니다. 변 씨는 지금 2달 넘게 수입이 없는 고통의 시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는 사회적 약자일수록 훨씬 더 큰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3월 기준 임시 일용 노동자는 164만 8천 명, 1년 전보다 12만 4천 명이 줄었습니다.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이제 노출이 되는 거죠. 이 자영업자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르바이트생 줄이는 거, 그다음에 이제 계약직 근로자들 줄이는 거, 생계를 유지하던 근로자든 아니면 사업자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생계의 위협과 직장을 잃을 위험에 노출이 되는 거죠. 코로나19 이후 일이 줄었다는 사람들은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 사무직보다 서비스직,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서 많았습니다. 약한 처지의 노동자들부터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는 겁니다. 저렇게 장사가 망하고 일자리 잃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마련해둔 제도가 고용보험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 고용보험이 지금 제대로 작동을 못한다는 거죠? 사실 뭐 실업급여나 휴업수당 이런 걸 받을 수 있는데 이런 걸 받으려면 기본 조건이 고용보험에 가입이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은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가운데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숫자가 절반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 뭐 거의 반쪽짜리 고용보험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바로 이 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직종이 따로 있기 때문인데요. 대리운전 기사나 학습지 교사 또 골프장 캐디 일을 하시는 분들이 바로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일을 하고 또 급여도 받지만 법적으로는 노동자로 분류가 돼 있지 않습니다. 제도의 허점을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9개 유일의 사단법인입니다. 4년째 대리운전을 하고 있는 이진선 씨. 새벽 2시 콜을 잡았습니다. 자꾸 흑석동 예정되었습니다. 이동해주세요. 잡은 거. 고객이 있는 곳까지 부랴부랴 걸어갑니다. 노년역에서 흑석동까지 대리운전을 하고 16,000원을 벌었습니다. 완전 반토막이죠. 하루에 4콜, 5콜 탔다 생각하면은 그냥 뭐 2콜. 코로나가 터지고 나면서 12시가 넘으면 일단 콜이 없어요. 수입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다른 일을 찾고 싶지만 당장 먹고 살려면 구직 활동을 할 여유조차 없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정말 일용직에 불구한 근데 그들의 어떤 뭐 안정성이라든가 보장이라는 건 단 1%도 없죠. 당장이라도 정말 내일 그만두고 싶지만 그만두면 그 다시 뭐 내가 할 수 있는 게 지금 당장은 없잖아요. 고용보험은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위한 보험입니다. 하지만 이 씨와 같은 대리운전 기사들에게 고용보험은 남 얘기일 뿐입니다. 전체 취업자의 절반이 넘는 1,400만 명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지난주 정부는 이 씨 같은 사람들을 돕겠다며 대책을 내놨습니다.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3개월 동안 50만 원씩 150만 원을 주겠다는 겁니다. 보다 촘촘한 고용안전망 보호를 위하여 월 50만 원씩 3개월분 고용안전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하지만 이건 급한 불만 끄는 정도입니다. 정부의 지원 대상은 93만 명인데 대리기사, 학습지 교사, 보험 설계사 같은 특수고용 노동자들만 해도 22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더 근본적인 대안은 전국민 고용보험입니다. 대통령도 어제 취임 3주년을 맞아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전면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의 코로나 위기는 여전히 취약한 우리의 고용 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습니다.
하지만 갈 길이 멉니다. 자영업자들은 소득 노출을 꺼려서, 저소득 노동자들은 당장 낼 보험료가 아까워서 가입을 꺼립니다. 장사가 잘 되면은 뭐 괜찮아요, 좋아요. 근데 저막 그냥 집세내고 그냥 우리 수고도 안 떨어져요. 지금 고용할 사람도 없고 참 힘듭니다. 그런 거는 좀 우리한테 굉장히 부담스럽죠.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내 소비를 미래에 어떤 특정한 위험이 닥쳤을 때 쓰려고 현재 소비를 유예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지금 그 특고나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오늘 벌어서 오늘 먹고 살기도 힘든 조건에 있다 보니까 사실은 보험 가입 유인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들을 적극적으로 가입시킬 유인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코로나19는 경제 지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지난주 황금 연휴 기간 명품 매장은 인산이네였지만 저소득 노동자들은 절벽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비대면 서비스, 온라인 장보기의 확산은 마트 계산대 직원들의 일자리를 빼앗습니다. 기업들이 로봇과 AI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면 또 다른 누군가의 일자리를 위협할 겁니다. 똑같은 팬데믹은 5년, 7년에 또 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한다 그러면 산업과 기술은 대단히 역동적으로 발전하거든요. 비대면 서비스, 온라인과 같은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식이 아마 저는 1, 2년 내에 빠르게 작동할 것이라고 봐요. 일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해고, 일자리를 잇는 방식이 나타날 수 있겠죠. 고용 없는 성장, 양극화가 더 심해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일자리 기회가 줄어들게 되고 그것은 곧 소득 공백을 초래하게 되고 먹고 사는 문제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계층들이 광범위하게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그 주요 대상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나 또는 이제 1인 자영업자나 이런 사람들이 될 가능성이 크고 그 가능성이 현실화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판단. 세계는 코로나 이전 그리고 이후로 나눌 것이다. 전문가들이 요즘 이런 얘기 하는데요. 지금 기업들을 보면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을 적극 도입하겠다 이러고 있어요. 사람 대신에 로봇 쓰고 사람 대신에 AI 쓰겠다는 겁니다. 결국 사람 안 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비정규직이나 또 소득이 적은 노동자들한테 타격이 크겠지만 사회가 이런 식으로 변하다 보면 전반적인 일자리 자체가 줄어드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좀 듭니다. 네, 참 많이 우울합니다. 네. 코로나 사태 이후에 그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뭐 똑같이 걸리는 거 보니까 바이러스는 평등하구나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생긴 사회적 위기, 경제적 위기의 고통은 결코 평등하지가 않습니다. 돈 없고 힘없는 사람일수록 고통의 무게가 훨씬 큽니다. 우리가 IMF 때 그 수많은 비극적 선택, 목도를 했습니다. 이런 일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 우리 정부가 더 많이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서유정 기자. 오늘이 아쉽지만 스트레이트 마지막 방송이죠.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나경원 의원 의혹 보도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서유정 기자 떠나면 이런 궁금증 가진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많은 스트레이트 시청자들이 나경원 의원 아들과 관련된 미국 IEEE 학회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점 잘 알고 있는데요. 절차대로라면 5월 안으로 조사가 끝날 예정이었는데 미국의 상황이 코로나19로 지금 모든 기관들의 정상 업무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조금 조사 결과가 늦어지더라도 끝까지 취재해서 알려드리겠다는 거 약속드립니다. 네, 저희도 계속 관심 갖고 이 사안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끈질긴 추적 저널리즘,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지난 3월 9일 검찰총장 장모님의 수상한 소송편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의 형사재판이 충분한 이유 없이 계속 미뤄졌으며 그 담당 판사가 나경원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판사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나경원 의원은 해당 형사재판 피고인이 관련 재심 사건과의 병합 신청을 해 그 결과에 따라 병합 여부를 결정하고자 당시 김재호 판사가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을 뿐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킨 바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